지금까지 NCS 문제 유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NCS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NCS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읽어내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장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지식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을 현장과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은 하드 스킬이죠. 그래서 상황을 지식과 연결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정영칠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NCS를 전체 총괄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문적 소양보다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 능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지식 활용 능력, 네 번째,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NCS가 요구하는 바죠. 그러면 신문기사를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CS가 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적성형 공부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암기형 공부가 아니라 이해형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시 문제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암기형 위주로 공부한 학생은 로봇 관련 문제가 나오면 로봇에 대한 메커니즘 공부도 해야 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형으로 접근한 학생은 로봇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였다. 서로 비교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그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성능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능에 따라서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로봇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로봇에 관한 이론 공부를 하려고 덤빕니다. 이와 같은 학습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쉽고 빠른 답 찾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CS 문제는 이해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의 뜻은 무엇일까? 이해란 두 가지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문, 선택지 연결하고 지문, 선택지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A 플러스 B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문제 하나당 1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은 1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문이 짧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문제를 푸는데 1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문이 길다 그러면 어렵다가 아니라 쉽답니다. 이것을 빨리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39번 대입 수능 평가 문제입니다. 세종 관련 내용을 주고 있죠.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역이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글을 보는 틀 가지고 지문을 보면 따라서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정확도를 높이겠다. 처음에 만든 기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도를 높이겠다. 무엇인가 보증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글을 보는 눈이죠.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무엇을 짚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발문, 지문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까?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읽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발문 항상 머리, 꼬리입니다. 그리고 인용문에 들어가 있으면 인용문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인용문 중에서도 머리, 꼬리입니다.
지문 역시 머리, 꼬리죠. 선택지 역시 머리, 꼬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란 말은 판단 기준과 근거 합성어죠. 객관식 문제는 꼭 그 답으로 정하기 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서로 연결하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17번 문제, 무엇을 울려야 할까? 눈이 아니라 귀죠. 왜 귀일까? 달팽이관이 있죠. 달팽이관을 울리면 그것이 소리를 내서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발문, 지문, 선택지 무엇을 봐야 할까? 발문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나? 무엇을 요구하나? 특별한 조건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것들을 발문에 넣는 거죠. 그리고 지문은 팩트 역할을 합니다. 발문이 묻는 것의 바에 따라서 이제 그 답의 근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하거나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서로 연결해서 답을 찾는 거죠. 자, 40번 어떤 상황인가? 발문 내용이 깁니다. 자, 인용문에 들어갔죠. 빠듯한 회사 예산만 까먹는 골칫 덩어리 같은 일,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여기 빠듯한 회사 예산, 첫 번째 회사 돈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골칫 덩어리 같은 일, 그러면 일도 일 같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1번 무엇을 묻고 있나? 자, 문제 원인을 찾고 있답니다. 그러면 뒤에 들어갈 내용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와 같은 경쟁력 하락이라 하는 표현을 주고서 ABCD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와 같은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신한은행 광고인데 생각 이어지다 행동으로 결국은 자, 생각을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어쨌든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 답 찾는데 아주 용이하죠. 자, 경쟁력 하락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 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죠. 생각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선택지, 욕심이란 것이 생각에 해당되는 표현이니까 해석하지 않고 답을 4번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출제자가 직접 밝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답은 4번이죠. 왜 4번일까? 2010년 대비 14년 자, 렌탈 비율 증가율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연도에는 2010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또 2014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볼 줄 알면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특별한 조건은 무엇일까? 자, 팀장이 하는 말 인용문. 자, 1순위 자동차 가장 많은 도시, 2순위 자동차 한 대당 연장이 가장 긴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1, 2순위 후보 어떻게 추천해야 될까? 자, 1순위 자동차 가장 많이 운행된 도시다. 그러면 인구 곱하기 자동차 대수죠. 2순위는 자동차 한 대당 도로 연장이다. 그러면 자, 자동차 대수 이것을 분모해 두고 도로 연장을 분자에 올리면 되죠. 그래서 자, 이 4개 도시 가운데 2순위에 해당되는 도시 분모 분자 관계에서 가분수는 B밖에 없죠.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43번 앞에서 봤던 문제 변형된 거죠. 자, 팀장이 하는 말 자동차 많은 도시 순서로 추천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 많다 그러면 도로 연장은 필요 없는 거죠. 인구수와 자동차 대수 이것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은 4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증거 있기 관계 형성입니다. 자, 조상들 독서법 가운데 다산 적용이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 보면 손으로 베껴가면서 읽는 것이다. 다산 적용 선생이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했던 독서법이다. 그러면 손으로 베끼다, 손으로 베끼다, 손으로 읽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45번 자, 이 문제
자, 2003년 행시 문제입니다. 내가 우측에 이렇게 설명해 놨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